자, 그럼 본 행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오늘 기자간담회 관련 모두 발언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언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의장 집무실에서 여러분 뵐 때는 매일 바닥에 앉아서 그렇게 계셔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은 아주 제대로 된 의자에 앉아서 계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좋습니다. 국회의장 되기 전에 국회의원 할 때는 여러분들하고 가끔 이야기도 하고 또 뭐 식사도 하고 그런 적이 많은데 국회의장 되면 그런 기회를 아직까지 잘 갖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과 함께 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고 국회의장으로 일한 지 80일 정도 됐습니다. 국회 운영 방향을 밝히는 취임 기자간담회를 좀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긴박한 현안이 많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마침 어제 국회 5개 입법 지원기관의 업무 보고가 있었고요. 보도자료를 보내서 보도자료를 받아보셨긴 하겠습니다만 전반기 국회 운영의 큰 원칙과 목표가 정리된 만큼 먼저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당선 인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1대 국회는 민생의 위기, 신뢰의 위기, 입법권의 위기라고 하는 중첩된 위기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 만큼 더욱 안전, 민생, 안보 등의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갈등과 기후, 인구, 디지털 전환과 같은 미래 의제에 잘 대응해서 대한민국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정치가 절실합니다. 그 역할을 잘해보자 이런 각오를 담아서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이것을 슬로건으로 삼았습니다. 그동안 이런 비전을 어떻게 실현해 갈지에 대해서 5개 기관별로 목표와 중점 사업을 정리하는 일을 해왔고 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국회의사당 세종의사당 건립과 기후위기 대응은 아주 급박한 국가 과제입니다. 국회의사당 건립은 속도를 내고 기후위기 대응은 전면화할 계획입니다. 조만간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구성이 완료됩니다.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과 설계 시공, 추진 방식 등을 결정하게 될 텐데 에너지 자립을 통한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상징적 건물로 건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상징하는 사업인 만큼 여러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가기관으로서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과 입법 지원은 물론이고 국회 조직 내에서부터 다양한 실천적 활동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국회 탄소 중립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되는 대로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비롯해서 저출생, 불공정, 디지털 전환과 같은 민생의제, 또 미래의제에 대해서는 국회 내 기구들이 총력 대응 체제를 만들 계획입니다. 정책 입법 지원 기능이 기관별로 분산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의제별로 컨트롤 타워를 정해서 집중해서 정책 방향을 연구하고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갈등과 정쟁 속에서도 민생 의제가 뒤로 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회 입법 지원 기관들이 제때 또 수시로 민생 현안을 발굴하고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의정 활동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선 의원 시절부터 쭉 민생을 붙잡고 의정 활동을 해온 만큼 민생 의제가 사라지지 않도록 의장에 나서서 역할을 할 것은 다 하겠습니다. 21대 국회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국회 기록원 설립과 국회 마음건강센터 운영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도서관 내에 국회 기록보존소가 있습니다만 행정부의 국가기록원이나 대통령 기록관과 비교하면 그 규모나 예산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의정활동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정사 연구 기능을 강화하도록 확대 개편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회 곳곳에서 직장에서 심리적 고통을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마음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는 일이 중요합니다. 국회가 나서서 직장 내 마음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이런 노력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국회 운영에 대해서는 이쯤 말씀드리고 그간의 소회 겸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현안의 고비고비마다 제 생각이나 판단의 근거를 여러 방식으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는 문제가 되는 현실을 변화시킬 때 힘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길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도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정치에서 진정성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 진정성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발짝, 반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치열함,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뒤로 후퇴하는 것을 막으려는 필사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정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을 두고 진보 보수를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다람쥐 쳇바퀴에 머무는 것은 적어도 국민이 바라는 정치는 아니다, 무책임이다, 이런 것들이 제가 가진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국회의장 당선 인사에서 드렸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첫째, 갈등하고 싸우더라도 합의된 기준은 지키자. 둘째, 무엇이 민심인지를 놓고 싸우지 말고 현장에서 확인하자. 다시 말해서 의정 활동의 현장성을 높이자. 셋째,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자.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모두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풀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문제가 되는 현실이 굉장히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격해져 있는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을 변화시켜 나가는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국회 현실을 보면 구조적으로 여야 간 갈등과 대치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크게 두 측면,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진 권한의 불균형 영향도 있고 요즘 정치 문화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번 상황이 상당히 가파르고 교섭단체 대표들이 교섭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못 쓰는 측면도 있습니다. 구조적 갈등 요인이 국회 운영에서 사실상 상수가 된 셈입니다. 의장으로서는 여야 중재에 난관이 클 수밖에 없는 조건, 그렇지만 그래서 더 많은 고심을 하고 또 애를 더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방송법 중재안을 낸 것도 그런 상황인식이 있었습니다. 의장이 좀 욕을 먹더라도 상황을 좀 변화시켜보자, 이런 결심이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매우 안타깝고 아쉬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중재로 대화와 타협의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정치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심했습니다. 아쉽더라도 상황을 매듭지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대화와 중재, 국회법 절차 어느 하나에 묶이지 않고 어떻게든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방법, 국민에게 이로운 방법이 무엇인가를 중심에 놓고 일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남은 것은 필리버스터와 거부권의 도돌이표 문제입니다.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을 정례화했는데 이것을 잘 살려보려고 합니다. 여야 정당이 모두 전당대회를 마치고 새로운 리더십 하에서 성과를 보여야 하는 시간이 왔다는 것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어느 일방의 힘으로는 성과를 만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 위한 진지한 협상의 시간을 만들 과제가 양당 모두에게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점에서 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기자간담 회의에서 질문 주제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말씀드리고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언론인들 분께서는 여기서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지목을 할 거고요. 발언권 마이크를 받게 되면 소속사 성명을 밝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전자신문 최희찬 기자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로나 심한데 좀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 이 대표가 인공지능 특위 설치를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AI는 사실 과학이나 산업, 개인정보, 저작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신산업이고 다른 나라들도 이를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발로 뛰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이제 다양한 분야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기후특위나 반도체 특위처럼 인공지능 특위 등을 구성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인공지능 산업진흥에 대한 의장의 의견은 무엇이고 특위 설치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죠? 네, 이제 우리 사회의 기술 발전이라고 하는 건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만한 전환적 그런 변화의 시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AI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요즘은 AI가 이제 더 나아가서 챗 GPT까지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들 안에서 이제 이 AI를 어떻게 우리 사회가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마치 김대중 대통령 때 그때 처음으로 우리 사회의 전자화를 시작하면서 그것이 우리 사회 그 이후에 국민들의 먹거리를 만들어낸 그런 측면과도 같이 이제는 이 AI 산업을 획기적으로 세계적으로 발전시킬 방안들에 대해서 국회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야 원내대표들 간에서도 인식을 공유했고 또 마침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취임하면서 저한테 와서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데 국회는 저는 적극적으로 이제 특위 구성에 대해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특위 구성은 국회의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월요일 날 여야 원내대표들과 점심 회동을 하면서 이 얘기가 그렇지 않아도 좀 나왔었는데 다 긍정적으로 말씀들을 하셔서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사회 앞으로의 미래의 국민들의 먹거리의 핵심적인 이 AI의 고도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제도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특위 구성까지를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MBC 신조입니다. 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저 MBC의 신수아라고 합니다. 최상병 특검법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최상병 특검법이 벌써 국회에서 2차례나 폐기됐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최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사 방해나 은폐가 있었는지 밝혀달라는 국민적 요구는 여전히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그 국회 안에서 이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는 여전히 팽팽하잖아요. 그래서 여야 새 지도부가 협상은 진행하겠지만 현재 이 상황에서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최상병 특검법의 중재안의 내용이라거나 어떻게 처리돼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법률안의 내용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 추천 특검법안, 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법안은 최상병 특검법에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이제 공개 협상 중이라 언급이 좀 어려우시다고 하면 적어도 국회가 언제까지는 이 법안에 대해서 국회에 답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시한이 있을지, 어떤 중재안을 내용이나 시한이나 풀어나가는 국회의 해답 방향이 궁금합니다. 네, 최상병의 그 진실을 규명하자. 그런 걸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합의 수준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그래서 이 진실 규명을 위한 국회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장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미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그렇게 드러났고 또 논의하는 과정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당의 대표께서도 그런 그 진실 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는 내 아들이 군대에 가서 목숨을 잃었는데 왜 잃었는지 그 진실을 규명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의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것을 특검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 방법과 절차에 관해서 이견이 있고,
그 이견이 지금 조정되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국회의장은 첫째는 진실규명을 해야 되는 일, 그러니까 국가의 수사기관을 통해서 충분히 밝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특검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은 국회가 갖고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국회의 권한 일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여야 간의 이런 절차와 과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25일 날 양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만나서 논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논의를 우선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그 논의의 결과의 합의가 충분한 합의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국민들의 요구로 보면 빠른 시일 안에 이제는 합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잘 반영이 돼서 25일 날 여야 간의 논의가 될 테고 그것을 지켜보면서 국회의장으로서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또 방향을 정할 것인지 또 어떤 중재안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언제까지 할지에 대해서는 그 논의의 결과를 보면서 고민하고 방향을 정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22대 국회를 구성한 국민들의 민심, 그것을 국회 안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해가는 게 국회의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놓치지 않고 그 고민의 결과를 잘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과정을 거쳐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 주한 기자입니다. 모두발언에서 의장님께서 아쉽더라도 상황을 매듭지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법 절차에다 처리를 했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라고 하셨는데요. 어제 야6당 등이 이제 최상병 수사회 앞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도 했고 이전에는 방송장악 국정조사 요구도 있었습니다. 관례적으로는 여야 합의로 처리해온 것이 맞지만 국회법에 따르면 꼭 여야 합의가 필요하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국정조사 요구도 역시 국회법대로 처리하실 건지 아니면 관례대로 여야의 합의를 요구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모두 발언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가장 국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죠. 그래서 저는 국회가 합의를 통해서 가는 것이 국민들을 가장 편하게 하는 길이고 또 국회가 그 일을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의 합의를 잘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일도 다 마찬가지죠. 결국 저는 지금은 이제 최상병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이고 또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런 점에서 여야 간의 특검을 지금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특검 논의하고 있는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야 될 것이고 그런 속에서 국조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갈지 또 여야 간의 합의가 어디까지 이를지 충분히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과정을 보면서 처리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한국일보의 우태경. 네, 안녕하세요. 의장님, 한국일보 대경 기자입니다. 이렇게 첫 기자간담회 열어서 질문하실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은 이제 개원식도 열지 못하고 저희가 개회식만 열 만큼 이제 여야 대치 상황이 심각합니다. 모두 발언에서도 얘기를 해주셨던 만큼 다람쥐 쳇바퀴 전국, 교도리표 전국 좀 무책임하다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걸 풀기 위한 보관이 이제 당장은 여야 이제 원내대표와 이제 만남을 정례하시는 걸 시작으로 또 어떻게 이제 앞으로 로드맵을 그리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요. 특히 모두 발언에서 이제 구조적인 이제 갈등 요인이 있다 말씀을 해주신 만큼 역대 국회의장들은 이 구조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 개혁에 좀 많이 목소리를 내오셨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개원식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거 물어본 건 아닙니다만 87년 개원 이후에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도록 개원식을 못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가장 늦게 한 게 21대 국회가 7월 17일 재헌절 바로 전날 7월 16일 날 개원식을 했던 적이 있죠. 재헌절은 넘기지 말자. 지금 재헌절도 훌쩍 넘겨서 논의해 볼 수 있는 게 정기국회 첫날 9월 2일 날 개원식 해보자. 이런 정도의 논의인데 이것도 합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참여하는 개원식을 할 수 있을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개원식은 그래도 해야 되겠죠. 제가 가장 미안한 게 지난 7월 24일 날 초선 의원들이 저를 찾아와서 개원식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국민들 앞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싶은데 그 개원식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같이 이제 5선 국회의원 4번씩이나 선서를 해봤던 사람은 그래도 좀 덜 아쉬운데 처음 국회의원 들어온 국회의원들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런 점에서 개원식은 꼭 해야 된다. 대통령이 참여하시지 않는 개원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개원식을 정하면 꼭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국회가 갈등도 있고 근데 그거는 국회만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갈등이 있는 것이고 그런 속에서 국회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때로는 언쟁도 있고 그런 곳이기도 하고 때로는 비축비축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만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고 또 통합적인 메시지를 내야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좀 불편한 그런 말이 있었더라도 대통령께서 개원식에 참여해서 21대 국회 출발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이제 그 개원식도 아직 못할 정도로 정말 가파른 그런 속입니다. 법안이 강행으로 통과되고 또 필리버스터가 지난번에도 9일 동안 했는데 필리버스터가 계속되고 또 대통령 거부권이 계속되면서 오늘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답답한 그런 국회가 돼 있는 거죠. 해법이 있느냐? 해법이 없습니다. 이 국회의 입법권과 대통령의 거부권이라고 제2요구권이라고 하는 헌법적 상권 분립적인 두 축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갈등을 해소해야 되는데 갈등을 해소해야 이런 상권 분립을 대표하는 각 기관들의 권한, 권리 이런 것들이 충돌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에서 우선 기대하는 것은 새로운 양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크게 기대합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께서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국민의 마음과 눈높이에 반응해야 된다. 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크게 기대합니다. 또 민주당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한 말인데 태도가 리더십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길을 찾고 지난 25일, 다음 25일 날 양 지도부, 양 대표의 회담에서 길을 좀 찾으셔야 된다. 국회의장으로서 정말 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답답한 국면을 뚫기 위해서는 길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더 한마디 더 붙여서 하면 제가 문재인 정부 첫 해 원내대표였습니다. 그때도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때는 탄핵 바로 이후에 만들어진 그 정권의 첫 해였기 때문에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교섭단체도 4개나 됐었고 정말 한 발 나아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소위 협치를 끌어가려고 노력했던 것은 여당이었습니다. 여당 원내대표로서 제가 그때 100일 기자회견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늘과 쑥으로 견딘 100일이었다. 정말 인대하더라고 내 몸에 살이가 가득 찬 것 같다. 정말 참고 견디고 하면서 국정의 중심인 정부 여당이 협치를 끌고 가는 겁니다.
저는 정부 여당에서부터 이러한 대화와 타협을 끌고 가기 위한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야당도 다수이긴 합니다만 그런 속에서 태도가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대화의 폭을 좀 더 넓혀가시고, 그런 속에서 이런 도돌이표를 끝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구조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개혁이 필요하죠. 저는 그 정치개혁 특위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법에서부터 여러 가지 논의해야 될 점들이 많습니다. 또 국회 안에 구조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될 점들이 많고요. 그래서 국회는 국회 개혁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22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여기서 해결하고, 이미 이해관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합의되기 어려운 거는 23대 국회를 향해서 22대에서 합의를 하고, 그래서 법을 통과시켜 놓고, 이렇게라도 해서 이 구조적 갈등, 국회 안에서부터 정치개혁까지를 포함한 그런 개혁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걸 통해서 시작을 하고, 또 여야 합의를 통해서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TV조선 최원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늦어도 다음 달 초에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내용이 담길 걸로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는데요. 야당에서는 이렇게 세대에 따라서 연금 제도를 다르게 운영하는 사례는 없다면서 부정적인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내놓을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어떤 방향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담겨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국회의장은 지금 하나하나 나오는 정책에 대해서 입장을 이야기할 그런 조건은 아닙니다. 국회의장은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국회의 큰 틀은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여야 간의 대화도 사회적 대화를 하는 것이고, 반대 의견들이 충돌하면서 거기에서 방향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좀 더 이 연금개혁의 경우에는 지난 시기 김진표 의장께서 정말 애를 쓰고, 그렇게 해서 여야 간의 이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고, 그런 속에서 구조개혁 문제에 대해서 동시에 할 것인가, 분리해서 할 것인가, 이런 이견들이 있어서 21대 국회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22대 국회로 넘어온 것입니다. 정부에서 안을 내면 야당에서 그것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게 국회 안에서 토론이 되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여야 간의 토론 가지고 부족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이해관계인들도 나와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이런 사회적 대화, 또 사회적 합의를 이끌 수 있도록 국회의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연금개혁 꼭 필요한 일이고,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 미래 세대에게 줄 부담이라고 하는 건 말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현 세대만 갖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 세대가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함께 합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국회의장은 역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저기 세 번째 줄. 안녕하세요. 저 미디어오늘의 조현호 기자입니다. 그 방송법 그 중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아까 안타깝다고 그 모든 말씀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현재도 그 필리버스터랑 거부권이 그 방송법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관련해서 추가로 내놓을 중재안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법적으로도 이제 이 분쟁이 좀 그 방송사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해서 분쟁으로 좀 비화가 되고 있는데요. 7월 31일 날 그 방통위 그 2인 체제에서 그 10시간 만에 그 6명의 방문진 여권 이사를 그 의결을 한 것이 이제 그 법적으로 비화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어쨌든 그 중재안을 냈던 입장에서 그 한 방향으로 이렇게 좀 강행이 되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법과 관련해서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특별 다수제에 대해서 오히려 조차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런 게 이제 다 지금 그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좀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방송에 대한 입장은 분명합니다. 공영방송은 공정성 그리고 공익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공영방송을 권력의 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방송개혁의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제가 속해 있었던 민주당 정부 때 이걸 하지 못한 것은 저는 매우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방송 개혁에 있어서 이런 점들을 어떻게 실현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과제죠. 제가 그 중재안 낸 것도 어쨌든 한 편이 다수를 가지고 강행 처리를 하고 또 다른 한편은 그것에 대해서 필리버스터하고 거부권하고 그리고 이 공영방송 이사들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상황을 낳게 돼 있었고 낳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은 이제 가처분 26일 날 결과가 날 텐데 그 결과도 봐야 될 텐데 어쨌든 이런 비극적인 상황 그리고 사회가 갈등하는 상황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저는 지난번 제가 냈던 중재안이 매우 유효한 중재안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냈을 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아주 격한 비판을 받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 거부는 정부 여당에서 했습니다. 저는 왜 못 받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같은 생각으로 방송을 원래 방송의 주인인 국민에게로 돌려드리려면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을 지키려면 정말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강행을 통해서 이렇게 사회가 대립하고 서로 불신하고 이런 구조로 갈 것이 아니라 그걸 좀 물리고 협치체를 새롭게 만들어서 합의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 2달 논의하자는 거였고 저는 지금도 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시했던 이 방송과 관련된 각종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이 방안을 마련해가는 그것도 그래서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서 사회적 합의를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대상이기 때문에 제 중재안을 다시 고민하시고 이렇게 사회가 갈등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제 중재안에 대해서 다시를 검토하고 방향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 아이뉴스 24 김주훈 기자입니다. 정치 개혁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21대 국회 들어 교수단체 구성 요건 완화가 좀 대두가 되고 있고 관련 청원도 지금 현재 기준 6만 2천 명이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교수단체 요건 완화 관련해서 지난 2일 조국 대표가 예방 당시에 두 교섭단체와 상의해 조국혁신당의 입장을 잘 전달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좀 진전된 내용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글쎄 이제 아직은 진전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저에게도 찾아와서 그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국회의장으로서 협조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근데 그게 이제 5만이 넘었으니까 그 청원이 법사위에서부터 다뤄지겠죠. 다뤄지는 과정을 거쳐갈 텐데 그건 뭐 충분히 논의해 봐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섭단체 숫자 우리 20명이잖아요. 국회의원 20명, 300명 중에 20명인데 그 전체 의원 대비 국회의원 교섭단체 숫자로 보면 OECD 38개 나라 중에서 룩셈부르크가 가장 높고요. 거기가 8.3% 됐고 우리나라가 두 번째인데 6.7%입니다. 그런데 룩셈부르크는 우리랑 좀 달라서 거기 국회의원이 60명입니다. 5명이 교섭단체인데 5명으로 이미 7개 정당이 교섭단체로 교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룩셈부르크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8.3%까지 돼도 여러 교섭단체 논의하고 있는데 저도 교섭단체가 여럿일 때 한번 해봤거든요. 그 문재인 정부 첫해 원내대표 할 때가 교섭단체가 4개였는데 아주 한 야당 한 야당을 설득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 막 토론을 하다 보면 각 야당들이 스펙트럼이 조금씩 달라서 거기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 타협할 수 있는 길들이 만들어집니다. 정 안 되는 쪽은 빠지더라도 그래서 이게 그 속에서 다수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꽉 막힌 정부에서 교섭단체가 여럿 있는 거는 그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괜찮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결정하는 건 교섭단체들이 결정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교섭단체의 수를 그 의원 수를 줄여서 다양한 교섭 창구를 만들어주는 일은 의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인데 결국은 이 일을 결정하는 일은 교섭단체 간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설득도 하고 또 그게 어떤 순기능이 되는지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또 잘 이야기해야 되겠죠. 국회의장이 갖고 있는 생각 이런 생각은 저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국회는 교섭단체 합의로 운영되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에서 교섭단체들을 설득해가는 작업을 잘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 질문이요. 네, 안녕하세요. 저 매일노동뉴스 임세훈 기자라고 합니다. 회장님께서는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겠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국회에서 노사정과 여야가 함께 모여서 사회 경제정책 전반을 논의하자는 뜻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고 실제로 경영계, 노동계도 만나서 설득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다만 현재 사회적 대화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플랫폼으로 하는 사회적 대화라는 것이 기존 경사노위와 병립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장기적으로 경사노위를 대체하는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그 생각이 궁금하고 또 기존의 정부 여당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보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저도 제가 4선 국회의원 하면서 두 번, 그러니까 8년을 환노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들어오기 전에는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환경운동을 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노동운동도 하고 그래서 환노위에 손들고 찾아간 사람 중에 하나, 아주 희귀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환노위에서 활동하면서 느꼈던 것, 또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져 있기 때문에 갈등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가치나 하나의 이해관계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 이해관계와 가치들이 같이 충돌하고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풀어나가야 되는 게 지금 갈등의 해법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대화의 틀을 잘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나라가 여기서 정말 제대로 된 발전을 해나가려면 사회적 대화의 틀을 통해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만들어지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노사정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상당한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지나가다가 경사노위가 만들어져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그 과정에 여러 정권이 교체가 되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이 새로운 정권이 대했던 태도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노사정위원회, 경사노위가 어떤 정권이냐에 따라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그 부침이 굉장히 심합니다. 사회적 대화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기 가서 함께 논의하면 뭔가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또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대로 또 강한 사람은 강한 대로 또 사회적 이득이 좀 더 사회가 자꾸 변하는 거니까 어떤 때는 좀 손해보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이득을 많이 보게 되고 변하기도 하고 그런 걸 그때 잘 맞춰서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되는데 이게 그동안 그렇게 잘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본적으로 보면 사회적 대화체를 정부에 두는 것이 맞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고 또 한층으로는 국회라고 하는 데는 구성 자체가 사회적 대화체입니다. 여야라고 하는 게 갈등하고 있는 주체들이니까요.
국민들 전체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이 선거를 통해서 자기 의사 표출을 하고 그 의사 표출된 것이 국회라는 공간을 통해서 한 자리에 모여지는 국회 자체가 사회적 대화체이기 때문에 국회는 그야말로 사회적 대화에 훈련이 잘 돼 있는 곳입니다. 단지 우리는 여야라고 하는 양당 체제이기 때문에 한번 갈등하기 시작하면 이게 잘 해결되지 않고 충돌하고 있어서 사회적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의 그 국회의 문제이긴 하죠. 그래서 교섭단체 넓히는 게 좋다는 생각을 그래서 갖고 있는 거긴 한데 여기에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큰 문제, 꼭 노사 문제뿐만이 아니라 연금 문제도 마찬가지고 저는 진짜 지금 같은 의료개혁으로 해서 파생된 문제들을 국회가 나서서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크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또 거기 수석 전문위원한테 주문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해관계들이 잘 모여지질 않아서 아직 그 판이 짜여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할 수 있는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하나하나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서 그것에서부터 시작해보자. 제가 민주당에 있으면서 을지로위원회를 했고 거기에서 더 나가서 민생연석회의라는 거를 만들어서 수석 부위원장을 하면서 택배 과로사를 사회적 대화로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국회에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여야 의원들을 모으고 국회가 갖고 있는 역량을 다 모으고 그 이해관계인들을 모여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 틀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국회가 사회적 대화의 틀로 거듭나서 그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경사노예를 대체할 수 있는가 쉽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도 그렇게 할 생각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가 그럴 생각이 없는데 이거를 억지로 만드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건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단지 국회가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현안들을 가지고 시작해보자. 할 수 있는 만큼 시작해보자는 생각이고 저는 그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쪽에서 해왔던 일들이 굉장히 많고 또 해본 경험도 많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역할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라도 찾아서 사회적 대화의 틀을 국회가 제대로 만들어보고 또 거기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국회가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서 국회의 국가 전체의 사회적 대화의 그 중심으로 서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사회적 대화의 틀을 제대로 만들어가는데 꼭 필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이요.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매일일보 이설아 기자라고 합니다. 앞서 이제 정치개혁 관련해가지고서는 뭐 책임 설치라든지 아니면 교섭단체에 관해서 말씀 주셨는데 여태까지 의장님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헌법 개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김진표 의장님께서도 이제 별도의 개헌안을 이제 내셨었고 그렇다면은 이제 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개헌안이 따로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개헌안을 지금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고요. 개헌안은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제가 원내대표 때 국민투표에까지 붙였던 물론 국민투표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제출됐던 개헌안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국회의장들이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만들어낸 개헌안도 있고 그래서 개헌안은 이미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그 버전으로 나와 있어서 저는 거기에서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대 세상이 자꾸 변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맞는 걸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개헌의 필요성은 제가 굉장히 역설하고 있습니다. 정치란 길을 만드는 겁니다. 사회가 자꾸 변해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식민지를 겪은 나라 중에 유일하게 선진국이 된 나라예요. 얼마나 크게 격동을 했습니까?
전반기 50년의 격동보다는 후반기 50년의 격동이 더 크고 이 전체 50년의 후반기 50년의 격동 중에서 나중에 25년의 격동은 더 컸죠. 그래서 엄청난 세계의 유례를 볼 수 없는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뤄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성장을 해낸 반면에 성장 뒤에 있는 그늘은 어느 나라보다도 깊습니다. 저출생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고요. 자살률도 최고의 수준이고 노인 빈곤율도 최고의 수준이고 산재 피해자도 최고의 수준이고 이런 그림자가 굉장히 깊게 드리워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87년 개헌을 하고 세상은 이렇게 크게 변했는데 87년 개헌한 이후로 38년 동안 개헌을 못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이 이렇게 크게 변했는데 국회 또는 정치권이 해야 될 길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38년의 변화를 담아낼 길을 우리 사회는 만들어내지 못한 거예요. 정치권이 길을 만들면 행정부는 그 길을 따라서 길을 풍요롭게 만들고 잘 관리해주는 역할을 행정부가 하는 것이고 사법부는 길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헌법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국회입니다. 길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38년 동안 정치권이 길을 만들어내지 못한 겁니다. 이건 정말 통탄에 맞이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갈등이 심한 이유도 그 길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나 개헌이 필요할 때는 정치개혁의 근본적인 해결은 개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소신입니다. 지난번 재헌절 경축사를 통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개헌 이야기하면 정부 여당에서는 이미 뭐 임기단축 개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 임기단축 개헌인 줄 알고 무조건 거부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거는 원포인트 개헌도 좋고 부분 개헌도 좋고 전면 개헌도 좋다. 적용 시기는 즉각해도 좋고 차기해도 좋고 국회의원 선거와 합치돼서 32년 개헌도 좋다. 범위, 폭과 시기에 대해서는 다 열어놓고 얘기하고 단지 합의할 수 있는 정도의 개헌.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나으니까 개헌은 사실은 시대가 변할 때마다 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헌이 이렇게 못하는 사회는 그 사회의 발전을 유지시켜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폭과 시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논의해도 좋으니 다음 2년 후에 있을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는 하자.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많은 국회의장들께서 개헌안을 다 냈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이 워낙 큰데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또는 정치권 일각에서 또 탐탁치 않게 생각하면 200석을 넘기기 어렵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어서 이런 안 혹시 개헌하면 임기단축 개헌으로 보고 무조건 이렇게 그냥 거부 의사부터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대통령을 만나서 제가 설명도 하고 같이 상의해 봅시다. 그래서 대통령 만나자고 제안했는데 용산 대통령실은 여야 대화부터 하셔라. 이런 거는 바로 용산 온 적이 없다고 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여야 대화를 이렇게 넘기셔버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을 만나자고 하는 제안은 거부됐는지 나중에 보자고 미뤄진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개헌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정치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동안 38년 동안 우리 사회의 변화를 뒤늦게라도 길을 만들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을 만드는 일, 그 개헌을 꼭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네. 저 뒤. 그래서 개헌 특위는 지금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개헌 자문위원회는 만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시대에 맞는 지금 개헌안, 이미 다 여러 버전으로 나와 있는 개헌안을 한번 잘 정리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개헌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 뒷줄 SBS 김상민 기자 맞나요? 네, 누구신가요? 예, SBS 김상민이라고 합니다. 일단 의장님께서 아까 여당 원내대표로서의 경험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어느 당이 정권을 잡냐를 떠나서
여당은 늘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기도 하지만 국회를 구성하는 일원이다. 거수기가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들을 늘 들어왔습니다. 국회의장님께서 이제 아까 뭐 여당 원내대표 경우를 얘기하면 제가 궁금했던 게 여야 대화도 있지만 정부와 여당의 관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뭐 야당에서도 뭐 여야정 협의체 관련해서 여당이 대통령으로부터 별로 자율성이 없기 때문에 뭐 영수회담 없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여야정 협의체는 의미 없다 이런 말도 했었고 다행히 여야 대표 간의 25일 회담이 예정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도 뭐 야당 일각에서는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으로부터 자율성이 크지 않아서 뭐 이게 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어서요. 국회의장으로서 정부 여당의 관계를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정부 여당의 구도가 지금 국회 교착 상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당과 정부, 그러니까 여당과 정부 좀 차이가 있죠. 정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만들어진 길을 잘 관리해가면서 풍요롭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정당은 국민들의 의견을 늘 수렴하고 또 국민들의 생각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제도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민심이 모이는 곳은 정당입니다. 국회의원들의 활동에 한 40%는 국회 활동이고 한 60%는 지역구 활동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4년 후에 선거를 치러서 다시 선거를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민주주의 제도죠. 그렇게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 과정 자체가 민심을 수렴하는 과정이고 그 민심, 수렴되어진 민심이 정당으로 집약되고 거기에서 정책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정부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만들어진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가지고 잘 집행을 해나가는 거예요. 기본이 정부여서. 근데 그 집행이 잘못되고 또 정책이 잘못 설 수 있죠. 그럼 그걸 고쳐가는 거는 국민들의 민심이 잘 수렴되어 있는 정당이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부와 여당은 한 몸이기도 하고 함께 국정을 책임지는, 물론 국정은 야당과 함께 책임집니다만 이게 그 여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속에서 보면 정부 여당이 한 축이고 야당이 한 축이라고 할 때 대통령제 하에서 훨씬 많은 국정의 책임은 정부 여당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여당이 한 덩어리를 잘 나가야 또 재집권도 가능한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당은 정부에 대해서 수렴되어진 국민들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치열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원내대표일 때 정말 무원식 문재인 정부 원내대표는 정말 잘했냐? 제가 생각해도 꼭 다 잘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의견대로 다 수렴해서 관철시키지 못한 대목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은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것도 가져왔고 또 합의해서 정부와 정부 의견을 좀 바꾸기도 해서 그거를 정부 여당의 의견으로 같이 가져오기도 하고. 근데 그런, 물론 저도 그때 무슨 거수기냐 이런 비판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정부 여당이 그 노력을 얼마나 치열하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의 사람들이 더 잘 알겠죠. 하여튼 분명한 것은 여당의 원내대표, 여당의 당대표는 내부적으로 그것이 아주 혼란스럽게 막 갈등의 요소로 외부로 드러나고 그렇게 하면 또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조심스럽게 한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정말 치열하게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동훈 대표가 아까 제가 말씀했던 대로 국민의 눈높이 얘기한 거 매우 유의미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보기에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책과 또 그런 내용들이 꽤 있어서 걱정도 저도 많이 되고 그런 점에서 여당의 분발을 여당이 좀 더 분발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책임이 크기 때문에 국가를 안정시키고 또 국회를 안정시킬 책임이 제가 원내대표를 해봐도
여당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앞줄 연합TV 윤소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지난주에 정부 주최 광복절 행사를 오신 끝에 이제 참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주셨었습니다. 정부 행사에 이제 입법부 수장으로서 참석하지 않는다는 부담도 상당하셨을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 과정을 거치셨고 또 정부와의 관계에 미칠 영향이나 아까 용산과의 응답이 오지 않는 부분 이런 것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향후의 방향성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여쭤봅니다. 저는 이제 국회의장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책임은 헌법을 수호하고입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책임이 저한테 있죠.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배운 역사관하고 상당히 다른 분이 독립기념관장에 계셨어요. 여러 말씀을 하신 게 제가 이견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동의하지 못하는 게 일제시대 때 우리 국민들이 일본의 식민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신 우리 국민이 일본 식민이었다고 얘기하면 진짜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배운 역사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는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겁니다. 통일신라가 있었고 고려가 있었고 또 조선이 있었고 이거는 왕조를 달리하고 정치 체제가 좀 달랐을 뿐이지 국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조선 말에 국권을 뺏겼습니다. 그것도 강압적인 수단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뺏겼습니다. 그게 1910년에 한일합병만이에요. 그래서 한일합병이 불법적인 것이고 강압에 의한 조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국가를 뺏긴 것이 아니고 국가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국권을 뺏긴 겁니다. 그래서 3.1운동이 있었고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헌법의 3.1운동과 임시정부 이게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8.15 때 국권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48년에 다시 정부를 수립한 겁니다. 언제 나라를 뺏겼어요?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법적으로 찬탈한 일본이 강점한 나라의 우리 국민들이 일본 식민이었다. 이건 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반헌법적인 이야기다. 이게 저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한 축이어서 국회의장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었고, 근데 또 하나 국회의장의 역할, 의무는 뭐냐면 중재자로서의 역할입니다. 대립하고 있는 여야를 중재시켜서 원만한 국회를 끌어가고 안정적인 국회를 끌어가서 여기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또 그래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또 국가를 발전시켜 나가는 제도를 만들고 하는 게 국회의장의 역할입니다. 헌법을 수호한다는 것과 국회의 중재자로서의 역할 두 개가 서로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의 행사에 의전서열 2위인 국가기관의 수장이 안 간다는 것도 매우 부적절해 보였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실은 저희 차는 그래도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도 그래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데 제가 진짜 마지막 결심하게 된 거는 광복절의 주체는 정부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광복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복회장과 대통령이 함께 발언을 하는 겁니다. 광복회장이 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는 광복회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광복회장도 저한테 산부인원 있는 가라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까지 듣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 광복회장을 모욕하고 폄훼하는 걸 보고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여기서 너무 벌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의전서열 2위의 입법부 수장이 단 한 번도 국가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참여하지 않는 부담까지를 포함해서 그래도 헌법을 수호하고 또 우리의 역사에
지금으로서는 한 발 내딛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최종 결론을 그렇게 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 중간에서 계신 가운데 의원님. 네, 대의야 김수현 기자입니다. 일단 오늘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정부 여당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영수회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이재명 대표가 소모적 공방을 벌이면서 진전이 좀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의장님으로서 이 같은 복잡한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는 도관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그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하고 금투세 폐지와 관해서도 지금 여러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민심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의장님이 적합하다고 보시는 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이 지난번에 한 번 했습니다만 성과가 거의 없죠. 그래서 소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그래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 만나는 것도 잘한 일이고요. 근데 대통령과 만나야죠. 그리고 이제 정부 여당을 여당을 대표하는 한동훈 대표입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제에서 더 큰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대통령도 야당과 협의하자고 할 수 있는 일이 국회에서 없잖아요. 이 다수를 어떻게 뚫습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하시고 싶은 대통령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대한 상을 밝히셨는데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고, 근데 저도 해보니까요 정말 부닥치더라도 자꾸 만나서 밥도 먹고 이러저러한 뭐 좀 쓸데없는 농담 같은 것도 해가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폭이 넓어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하나 또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인내를 가지고 영수회담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게 국민들이 볼 때도 지금 굉장히 국민들도 불안하잖아요. 국회에서도 안 되고 대통령께서도 뭐 여러 발언을 하시고 그래서 계속 이 갈등과 충돌의 시기인데 이걸 해소해 가기 위한 노력을 그래도 국가를 대표하시는 분들, 국회의장은 제가 할 수 있는 야당의 교섭하고 국회를 운영하는 여야의 원내대표를 어떻게든지 만나게 하고 이제는 월요일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 걸로 이제 딱 정해졌는데 제가 매번 밥 삽니다. 그래서 밥도 사고 이제 좀 지나면 술도 한잔 사고 그러면서 자꾸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고충도 이야기하다 보면 풀어져 가는 거거든요. 국회의장 그런 역할을 하고 저도 사실은 대통령 만나서 개헌 이야기도 하고 싶고 또 이런 국정에 관해서 국회 고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그런 일들을 자꾸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갈등을 한 방에 또 단기간에 어떻게 풀겠습니까? 그렇지만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정말 문제를 풀려면 제가 원내대표 때 한 마늘과 쑥을 먹고 몸에 살이가 나올 정도로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문제를 풀어야 국민들이 편안하고 국민들이 안심이 되죠. 그런 점에서 영수회담도 좀 더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꼭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국회의장 만나는 것도 대통령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요. 여야의 대표회담도 좀 자주 하시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볼 때 좀 편안하게 그렇게 국정이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바람 말씀드립니다. 저기 금투세하고 25만 원 답변 안 하셨는데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안에 대해서 국회의장의 이 정책의 내용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다음에 제가 꼭 필요할 때 그때 얘기하는 것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경영 기자인데요. 저는 보충 질문만 두 개 정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개원식 하려고 했는데 이제 안 와가지고 결국에 무산이 됐는데 왜 안 하는지 사실 어떤 정부 어떤 이유를 했는지 좀 그런 것들이 있었을
있으면 무엇인지 좀 말씀하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광복절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때도 여러 메시지 내셨지만 뭐 독립기념관장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데 현재도 진행 중인데 이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뭐 국회 차원에서 대응을 구상하신다던가 이런 게 있으면 혹시 좀 말씀해 주시면. 두 번째가 다시 좀 말씀. 예, 그 독립기념관장 문제라던가 이런 광복절 전후로 나타난 문제들이 뭐 해결이 딱 되지 않은 채 그냥 이제 슬슬 묻혀져가는 약간 그런 분위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회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뭐 구상하는 대응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 좀 궁금합니다. 대통령이 개원식에 하는 전에 6월 10일인가요? 언제지? 6월에 한번 개원식 날짜를 잡았던 적이 있죠. 근데 그때는 법사위에서 탄핵 청문회를 결정하면서 국회가 탄핵을 논의하는데 저 대통령 어떻게 오시라고 하냐. 그래서 여당이 대통령께 안 오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고 그래서 안 오셨고 그 다음에 날짜를 잘 못 잡았죠. 그리고 이제 9월 2일 날 해보자 이런 게 있는데 아마 이제 그거는 최근에 나온 국회에서의 발언 그게 이제 몹시 불편하다는 생각을 여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제가 좀 불편하더라도 뭐 개인 한 의원이 한 이야기니까 국회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회에 청문을 여는 거니까 오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얘기고요.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독립기념관장이나 뭐 이런 등등 최근에는 안보실 1차장께서도 무슨 얘기를 해서 굉장히 복잡한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우리 국민 정서를 보면 개인이 하기에도 좀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공직에 있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수는 없고 여튼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또 없애는 게 국가 또 대통령을 하셔야 될 일이니까 그런 점들을 잘 감안해서 대통령께서 잘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다음 질문요. 네, 가운데 줄.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보건호 기자라고 합니다. 앞서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오늘 25일에 여야 대표 회담에서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거부권이 반복되고 또 여야 대치가 좀 이어지는 정국인 만큼 비쟁점 내지는 좀 인생현황뿐만 아니라 여야의 hir자가 있는 25만 원 지원법이랄지 또 노란노트법이랄지 그런 다른 주제들을 놓고도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회의장으로서 논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합의를 이끌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제 말씀 주신 것처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서 그리고 중재자로서 논의의 물꼬를 트는 역할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 이장님께서는 그 여야 대표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안건부터 논의가 시작되어서 합의의 물꼬를 텄으면 한다 이런 좀 제안을 해주신다거나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이제 그 원내대표 간에 저랑 같이 월요일 날 하는 원내대표들하고 국회의장하고 논의 과정에 이번 8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보자. 비쟁점 법안들도 해보고 그 지난번에 법권이 됐던 이 전세사기 특별법, 뭐 간호사법, 부활화법 이런 것들을 최대한 합의해서 그것도 해보자.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이 생겨서요. 그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처리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합의를 모색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만 이번 여야 대표들 간에 저는 최상병 그 3자 특검 그게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것이고 또 야당에서도
삼자 특검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으니 국회에서 제안해라 이렇게까지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전에 비해서 굉장히 접근해 있는 겁니다. 이거를 그 양 대표들께서 충분히 좀 협의해서 거기에서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는 이미 국민적인 합의 수준이 진상규명해라, 국회가 나서서 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 안 하고 넘어가기 굉장히 어려울 테니까 그래서 합의하는 여야가 합의해서 방안을 찾는 게 가장 좋죠. 조금씩 양보하고 여기서 조금씩 더 양보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물꼬를 트면 상당한 부분에서 물꼬가 터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다음 질문이요. 안녕하십니까. 전일부 이용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농어촌 인구가 급감하면서 인구 대표성을 이유로 그 농어촌 지역구가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그 인구 대표성뿐만 아니라 지역 대표성을 위해서 선거구 획정 방식을 변경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고요. 또 광복절 행사 관련해서 이번에 정부 광복절 행사에 참석하는 게 헌법소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행사에 참석한 독립운동가 후손,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비롯해서 한 2천여 명의 시민분들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반헌법적 가치에 동의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역구 감소, 지역 대표, 저는 뭐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수도권 집중이 너무 심각해져서 이게 생물도 어떤 생물도 한 군데에 너무 집중하면 이 출생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토가 전체가 있는데 11.8%인 수도권의 인구 절반 이상 모여 사는 아주 비정상적인 나라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의 지향은 지역의 균형 발전을 통해서 인구 분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나라가 정상적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인구 숫자만 가지고 국회의원 수를 결정하는 것은 저도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 우리가 정책 지향성 이런 것까지 넣어서 다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보면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역구를 수도권 중심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견제 장치를 잘 만들어내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매우 까다로운 질문인데 저는 뭐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반헌법적인 가치에 동의해서 갔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대통령이 거기에 광복절 행사에서 말씀하시고 하는 게 반헌법적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지 독립기념관장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반헌법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고 그렇고 그거를 옹호하는 분들이 집권 세력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 상태이고 그런 것들이 국민적 갈등이 큰 상태에서 국회의장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거기에서 그런 결단을 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무슨 반헌법적 가치에 동의했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네, 줄 드셨네요. 보다는 언론인분들께 질문 기회 못 드리는 거에 대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네, 국회방송 장정현 기자입니다. 본회의나 청문회 등을 통해서 이 국회 의정 중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여야 의원들과 갈등 상황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앞에 모두 발언에서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이 소회를 말씀 주셨지만 의장으로서 의원 한 명 한 명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처음 당선돼서 당선 인사로도 하는 겁니다만 하나는 현장성을 강화하자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국회의장이 돼서 이게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민심 가지고 싸우거든요. 각자 민심이 달라요. 여당이 얘기하는 민심 다르고 야당이 생각하는 민심 다르고 정부의 민심 다르고 국회의 민심 다르고 그렇게 해서 각자 생각하는 민심 갖고 하는데 대략의 경우에 자기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렇게 이제 민심이라고 얘기하는데 민심이 무슨 이벤트겠어요? 그때 달라지는 거겠어요. 민심은 큰 흐름이죠. 그래서 정말 국민들의 진짜 민심, 생민심을 청취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장성을 강화하자.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도 제 지역구가 노원구인데 노원구의 한 지역을 정해서 매주 일요일 오후에 나가서 3시간씩 앉아 있습니다. 무슨 얘기든지 와서 다 해라. 그래서 거기에서 뭐 야당도 맞고 뭐 잘못한다 소리도 많이 듣고 그런데 그러면서 아 이게 이런 민심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런 각자 생민심 진짜 국민들의 생민심 뭐 굉장히 다르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그걸 다 합쳐보면 그게 민심이기 때문에 그런 현장성을 강화해서 생민심을 청취하는 그런 기능을 하나 좀 대폭 높이자 이런 말씀드리고 또 이제 대부분의 의원들 그렇지 않습니다만 저도 지난번에 국회의장 필리버스터 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아주 제가 참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태도가 리더십이다. 그 얘기 좀 해주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그동안 국회의원 오래 해왔지만 발언 하나하나가 국민들한테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발언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자기 발언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태도가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 질의응답 이걸로 정리를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 1시간 남짓, 1시간 15분, 75, 76분 했네요. 제법 길게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 국회의장을 어떻게 할 건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서 한번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제 생각도 이렇게 밝히고 그걸 하지 못해서 참 아쉬웠습니다. 너무 막 그 현안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됐어요. 그 현안 있을 때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다 그것만 질문하기 때문에 속에 있는 얘기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뭐 때로는 입장문을 내기도 하고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 하기도 하고 뭐 성명을 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제 입장을 냈습니다.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라고 하는 공간이 이 여의도에 있는 공간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간은 300명의 구성 자체가 전 국민의 투표를 통해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국회의원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통해서 전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그래서 정말 책임이 막중하고 해야 될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저보고 때로는 중립을 안 지킨다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저는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국회의장 되기도 전에 예결위원장 할 때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중립은 이런 겁니다. 중립은 뭘 가치가 아니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냥 한가운데 서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서 있는 거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지향으로 그 올바른 지향으로 끌고 가는 그렇지만 여당의 편도 아니고 야당의 편도 아니고 그런 여야의 중간이라는 의미의 중립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여의 편도 아니고 야의 편도 아니지만 국민의 편이 되는 그런 중립 지점을 국회의장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제 의견도 내기도 하고 근데 제가 야당하고 가까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고는 있습니다만 야당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때그때 또 얘기합니다. 제가 뽑히니까 야당의 지지자들이 저를 엄청나게 비판하잖아요. 방송법 중지 안 되니까 또 엄청나게 비판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제가 내는 거는 야당이 좀 불편하더라도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 낼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국회가 든든하게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이렇게 해가는 국회의장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시대는 국회가 현장으로 가야 된다. 국회의원이 현장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듯이 국회의장도 현장으로 갈 겁니다.
제가 노원에서 하는 현장 민원실을 지금도 시간이 될 때는 꼭 가서 일요일날 3시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국회라는 공간으로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국회의장을 만나서 하소연하는 어려운 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게 국회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고민해 가면서 그런 부분까지 현장에 있는 국회의장으로서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까지 포함해서 최선을 다해서 국회의장의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저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오로지 국회의장 수기자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포부 속에 간담회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어른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